단일화는 조상 땅 걸고 도박하는 거랑 같다고 했고요. 안철수 후보 어제 연대 없다고 100번 얘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3명 다 단일화는 없다, 절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불씨는 전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원색 비난까지 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권력욕 때문에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 행위는 대선 후에 아마도 공중분해까지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종중의 땅 문서까지 도박판에 거는 것은 조상님에게도 가족에게도 차마 못할 짓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권력욕이라는 거잖아요. 종중의 땅 문서까지. 참 땅 문서, 뭐 도박판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좀 말 자체가 이제 좀 격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물론 뭐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이 단일화 문제 자체에 이제 빨리 프레임을 걸고 뭐 적폐연대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싶겠죠. 근데 말 자체만 놓고 보면 단일화는 원래 야당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DJP 단일화, 그다음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그럼 이 말로 비춰보면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단일화 자체는 결국 선거판에서 자신이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세력과 연합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동안 쭉 해왔던 게인데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이 반대편 단일화가 좀 위력적일 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 반증인가요? 그렇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빨리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할 수 없도록 만들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강한 톤으로 좀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국장님 좀 보니까 추미애 대표는 안철수 후보를 제대로 가르쳐서 좀 내보낼 걸 하는 생각, 뭐 저런 얘기까지 좀 원색적으로 계속 목소리가 세지네요. 저는 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이렇게 격 있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추미애 대표도 공당의 대표이고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또 공당에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서 뛰고 있는 그러한 유력한 또 대선 후보인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더구나 지금 이제 집권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정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그야말로 좀 든든한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을 정당이 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더 본다면 추미애 대표의 저런 말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은 결국 이 대선전에서 큰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구도의 변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후보로서는 뭐 마지막 남은 어떤 변수라고 할까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또 추미애 대표가 견제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견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캠프 송영길 본부장도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일관되게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질소과자처럼 질소 공기를 주입한 것이다. 또 테마주, 작전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토론이 하면 할수록 국민과 홍준표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가라앉아서 저는 잘못하면 3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연일 민주당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격양된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민주당이 정말 단일화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반증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뭐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추미애 대표인가요? 또 송영길 선대본부장 최소한도 신뢰와 품격은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저분들은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라든가 도덕 어떤 수준이라는 게 아주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소위 쌍팔년도 하던 식의 그런 식의 그런 품격 없는 이런 말들을 꼭 해야 하는지 사실 이 방송에서도 패널들도 정말 이 말을 가려서 하라는 것이 아주 기본의 기본 아닙니까? 왜 국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야. 뭐 술자리에서 하든 뭐 사석에서 하는 것은 뭐 자기들끼리 얘기지만 저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고 저희들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 금도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 금도를 어기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문재인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것이 의문이고요. 어쨌든 지금 막판에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역시 뭐 단일화든 연대든 이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변수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어제 토론회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직접 나서서 단일화를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쐐기를 박았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저쪽에서는 단일화 반대하는 것 하나고 기승전 이명박, 박근혜 탓.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두 전략을 아주 철저히 구상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전략들이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흔들기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 막판에 어떤 단일화든 연대든 이런 것을 통해서 예. 뭔가 지금 빠지고 있는 지지율을 반등하라고 뒤집기 한판을 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아예 싹부터 없애버려야겠다. 그런 전략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안철수 후보가 어제 나는 연대 안 한다고 100번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강조까지 했음에도 불씨는 꺼지지 않아서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철수 캠프 내부에서 또 나오나 봐요, 박상호 소장님. 글쎄 이제 이 문제는 자강론이 이제 예선 때까지는 굉장히 그 당시 이제 후보들이 김종인 전 대표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반기문 총장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에서 개헌을 고리로 한 어떤 연대가 가능하다 했을 때 그때 안철수 후보의 자강론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다음에 철수가 바뀌었구나. 3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정치 DNA가 성장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이 자강론이 좀 발목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지지도가 문재인 후보가 올라서 안 후보가 2등 10% 이상 꺼진 게 아니고 예. 안 후보의 지지도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형태든 이제 현상을 좀 이렇게 타파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소정수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구도의 변화밖에 없는데 판을 흔드는 판을 흔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후보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자강론, 그다음에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는 이제 말에 좀 발목을 잡힌 형식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계산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보수 후보들과 단일화를 했을 때 기존의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 등등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 계산이 굉장히 산수가 아니고 수학처럼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관되게 얘기해 주는 것이 국민들께서 단일화를 시켜주실 것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결국 보수 표심이 문재인 후보는 안 되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자기한테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낙관적 전망. 이제 기대고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측이 좀 순진하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저간의 사정도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고, 당장 지금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가 나올지도 좀 의문인 것이고, 또 하나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가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적폐 프레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번 장미대선의 원인 제공자가 어쨌든 지금 한국당이고 박근혜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보수청이 알아서 투표장에 가서 이른바 최선보단 차선, 최악보단 차악을 선택하는 투표 행위를 할 것인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고 하셨는데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홍준표 후보 오늘 단일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승민 후보는 제가 보건대는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아마 끝까지 갈 것 같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거기에 단일화에 목매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 들고 결혼하자고 할 수 없잖아요.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어제 나오셔서 분명히 지는 선거를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본인 새 후보가 자기 입으로 다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라는 게 겉과 속이 좀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절대 없다. 옛날 DJ 비연대 할 때 절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결국 했어요. 억지로라도 결혼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정치라는 거는 항상 이제 겉으로 지금 당장 한다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내가 하겠다 그러면 지금도 벌써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럴 겁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래 안철수 후보가 주장했던 이제 전략적 선택.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층들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연합 합당을 안 해도 후보 단일 안 해도 그냥 찍어주는 건데 문제는 지금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그 전제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도 상승하지 않고 그냥 1%, 한 자릿수에 있을 때 그때 가능했던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홍준표 후보의 그 지지율이 보수층에 상승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략적 선택을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안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그래도 뭔가 판을 바꿔야 되는 뭔가 카드는 있어야 되고 그냥 이대로 갈 경우는 이 지지도 추락 자체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을 돼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TV 토론을 잘해서 지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본다면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판을 흔드는 것밖에 없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자유한국당하고는 아니지만 최소한 바른정당하고는 어떤 식이든지 연대의 어떤 물꼬를 트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탈출구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연대 아니면 없다. 어쨌든 단일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본인들 체중은 계속 키워야 되니까 오늘 소극장 안철수 후보 측이
김한길 전 대표하고 그 부인인 배우 최명기 씨가 저렇게 화면을 보시면 유세에 나섰어요. 이게 결국은 안철수 후보 지지를 끌어올리려면 본인들 단일화를 하려면 본인들 밖을부터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좀 체급을 키워놔야 단일화 국면이 왔을 때도 거기서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는데 저는 김한길 대표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관측이 나오던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대선이라는 이 중요한 이 판에서 이 김한길 전 대표로서도 무언가 역할을 좀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정도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김한길 전 대표가 지금 뭐 이 단일화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때도 지났다라고 좀 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한 3가지 이유로 어제도 보면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일단 13일 남았습니다. 지금 투표하려면. 그렇죠. 시간이 너무 없고요. 그리고 명분이 단일화의 명분을 가져가기에는 서로 너무 이 가치관이나 그런 상호 사전에 이 분위기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단일화를 했을 때 과연 그 표들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또한 어렵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단일화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봐요. 단일화를 하려면 이달 그 후보 등록하기 전에 10일에서 15일 뭐 그 정도 사이 안에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좀 늦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좀 불씨가 꺼지지 않기 때문에 또 내일 어떤 단일화 상황이 있을지 지켜봐야죠. 이 단일화 얘기 말고 두 번째 얘기로 좀 나눠볼게. 바로 이 문재인 후보의 어제 권위적 태도 논란, 뭐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고 박사님. 네. 어제 뭐 저희가 영상으로 좀 보는 것보다 뭐 문맥으로 보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어서 이보세요라고 했더니 버릇없이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보세요라고 문재인 후보가 먼저 했는데 저 이제 고압 자세 논란이 지금도 좀 회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하면은 좀 우유부단하다.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2, 3번, 두 번째, 이런 세 번째 토론에서는 상당히 상대의 말 끌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말 끊지 마세요. 제압도 하면서 좌중을 이렇게 리드해가는 걸 보고, 그렇지 않네? 우유부단한 사람 아니고 상당히 강단이 있네. 이런 느낌들을 줬거든요. 그런데 어제 TV 토론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후보가 이거 안 하면 아니나 이제 다 되니까 다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오만하고 상식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준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뭐 문재인 뭐 후보가 또 그런 부분에 보시는 분들도 대해서 있고 아닌 사람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해졌다는 얘기도 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뭐 유감 표명이라든가 뭐 사과 표명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좀 뭔가 예의를 좀 벗어난 것 아니겠느냐. 상대에 대해서 이보세요라든가 홍 후보님이라든가 쭉 그렇게 상대 후보를 불러준다든가 해야 하는 것 하나오고 뭐 후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복지 공약에 대한 재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원이 그동안 이렇게 공약, 복지 공약 여러 개 했는데 사실은 재원의 뒷받침이 없다. 이런 논란들을 많이 빚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정책본부장하고 상의하라 토론하라는 것은 정말 그것은 좀 과한 이야기시죠. 예, 박상원 소장님, 네. 그런데 또 뭐 국민의당에서 물론 놓치지 않고 굉장히 이제 비판하는 논평을 내놨는데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 후보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었다. 사실관계 다른 얘기 한다고 본인이 판단했으니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발끈했다라고 표현했나요? 이 정도 표현은 가능했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근데 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선거 전략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게 이제 이게 오만하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총선 때 보면 그 뭐 신원습한 좋은 분들이 꼭두 새벽부터 판넬 메고 지하철 앞에서 90분 인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권자한테, 국민한테 이게 좀 건방져 보이고 오만해 보이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태풍에 낙엽 날아가는 소리처럼 이제 들릴 겁니다. 근데 최근에 어쨌든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 분위기가 좀 뭔가 샴페인을 좀 일찍 터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후보의 TV 토론뿐만 아니라 추미애 대표의 논평, 아까 송영길 선대 본부장이 뭐 질서과자 뭐 이런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다 된 건가 완장찬 건가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지난번 대선 패배 이후에 문재인 대표의 패인 중에 그 내부에서 태도 보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념적 보수라기보다는 막말, 좀 오만함들을 보수청은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
뭐 그게 뭐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보다는 굉장히 자세를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도 보수 부동층이 어떤 조사에 보면 30%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렇게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뭐 여보세요 할 때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본부장과 토론해라라는 발언도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뭐 일단 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 1호입니다. 사실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후보가 가장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공약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요. 예산이 8조 정도 늘어나면 우리나라 그 근로자가 1,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당 1년에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되냐면 약 48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한 20조 원 이상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딴 데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든지. 그러면 우리 국민들 세금 부담이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이걸 뭐 이 돈을 문재인 후보 개인 돈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공공일자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단기간적인 일자리가 아닙니다. 이분들 60평생을 책임져야 돼요. 한 명의 공무원을 임명하면요. 공무원 정년퇴직 하죠? 그 다음에 뭐 받습니까? 연금 받죠? 공무원 연금. 그것까지 다 책임지는 게 바로 이제 공공일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일자리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주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81만 개,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한 번에 81만 개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플랜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이야기하세요. 이래버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근데 81만 개를 어떻게 늘리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더 남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어제 유승민 후보, 문재인 후보 둘 다 수치가 조금씩 둘 다 틀렸더라고요. 뭐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권위적 태도 말고 또 하나 문재인 후보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난데없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가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실까요? 저는 문재인의 10대 인권 정책을 중심으로 인권이 국가의 출발점이자 목표임을 선언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대선 때의 모습을 보셨는데 저 당시의 발언과 어제 TV 토론에서의 동성애 관련된 발언이 조금 대치된다라는 평가들이 참 많았어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차별화에 반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한다.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을 문재인 후보가 그렇죠. 밝힌 거거든요. 원래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아마 그 질문을 그 시점에서 낸 것은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 부분에 찬성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던진 거예요. 예. 그런데 본인 예상과 다르게 이제 문재인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이제 밝힌 건데 아마 홍준표 후보로서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 동성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보수, 특히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한 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지금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후보가 오전에 국방안보 기자회견장을 해서 안보공약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성소수자들이 저렇게 문재인 후보 기자회견장에 저렇게 들어와서 이제 경찰하고 이제 출동된 경찰하고 같이 끌려나가는 모습도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이어가십시오.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심상정 후보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예를 들면 진보 입장에서 보기에는 잘했죠. 이것은 무슨 이 찬반의 문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차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문재인 후보는 처음에 약간 애매모했다가 이제 나중에 차별화에 반대한다 그리고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한다 입장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 그 파문을 좀 이렇게 수그러뜨리면서 넘어갔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성소수자 단체나 이런 쪽에서 보기에는 이 과거 발언에 비해서는 좀 너무 강도가 약해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서 시위를 한 것이죠. 벌써 표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는데 일단 일각의 주장일 수 있고요. 그래서 토론을 이제 4번 거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시청자분들 여기 계신 저 포함해서 6명도 나름대로 경중이 좀 잡혔을 텐데 여론조사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고 박사님. 예. 저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지금 심상정 후보가 예. 8%가 됐어요.
정말 뭐 심상정 후보는 당세도 뭐 6명, 국회의원 6명뿐이 안 되고 또 진보 입장을 취해왔고 그동안 뭐 경선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뭐 정의당의 경선결 과정에 대해서 누가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번 TV 토론에서 가장 득을 많이 보신 분이 아마 심상정 후보인 것 같습니다. 특히 비교가 되는 게 과거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와 그러한 그 비교가 확연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주장이 분명하고 또 어떤 그 정체성 이런 부분도 분명한 데다가 또 질의를 하고 답변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발굴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뭐 유승민 후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자칫하다가는 홍준표 후보까지 넘어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이라는 표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또 하나 어제 이런 토론을 보면서 홍준표 후보도 역시 관록이 만만치 않구나. 어제 보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지난번 태극기 부대의 상당수가 기독교계 쪽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동성애 문제, 또 하나는 전술핵 배치 문제, 또 사드 배치 문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보수층을 겨냥해서 어차피 진보라든가 중도층이 자신들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집 나간 토끼들을 불러들여야겠다. 예. 그런 차원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들을 가지고 이렇게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마 홍준표 후보가 지금 10% 선을 넘어가는 알겠습니다. 또 높은 그런 뭐 이런 지지율로도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소극장님, 뭐 심상정 후보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 아무래도 다음 총선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내년 6월에 이제 지방선거에서부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본다면 후보 TV 토론을 통해서 온 국민이 지켜봤고 그 속에서 이제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뚜렷한 자기 메시지를 냈어요. 그랬죠. 예, 그 부분은 이 정의당의 어떤 색깔과 가치관, 지향점을 분명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높아지면서 일단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좀 해볼만 하다라는 지금 당내의 그런 이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를 감싸고 있는 단일화와 그리고 어제 토론 뒷얘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부드럽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제 먼저 확인해 보죠.